봐주세요. 예.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먼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도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이념 정치나 이런 중앙 정치에 매몰돼서 우리 관악구가 맨날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저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시존치 솔직해져야 됩니다. 어느 정당의 후보가 당선돼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2007년도에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때 로스쿨 도입했습니다. 완전 폐지하기로 17년도에. 하지만 지금 그리고 문재인 지금 현재 당대표 대선 시절에 본인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완전 사식 폐지가 자기 입장이라고. 그리고 지금 법사위원장도 사시정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안 합니다. 집권 여당만이 사시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4명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했지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한 명의 국회의원이 또 법안 발의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큰 제도를 바꿔서 도입한 것을 또다시 그것을 고쳐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쉽지 않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도 설득해야 되고 청와대도 설득해야 됩니다. 집권 여당이 그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 혼자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법안을 발의하는 거는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 누군가 되더라도 자기 지역의 주민들이 생존권이 걸려 있는데 법안 발의하겠죠. 법안 발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법안 발의 지금 4명이나 돼 있는데 왜 안 됩니까? 당론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당론으로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김무성 당대표가 그래도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대표의 비서실장 김학용 실장이 4명의 국회의원들 사실정치 법안 개정안을 낸 그 장본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함께 5명이 사실정치 법안을 위한 모임을 먼저 결성하고 국회의원들을 좀 더 설득해서 그 세를 불려나가야 됩니다. 거기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되고 언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런 지금과 같은 자리도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또 대한변협에 지금 부회장님 와 계시지만 대한변협과 서울변협 힘을 합쳐서 국민적 동의가 일단 가야 됩니다. 그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로스쿨 도입했던 취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학의 서열화는 더 극심해졌고 가진 자만이 가는 현대판 음서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께 더 알려서 그 국민적 공감대 위에 국회의원들이 움직이고 그 움직임 속에서 집권 여당이 법을 개정하려고 노력을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해내겠습니다. 김무성 대표님 와 계셨는데 아마 오신한 후보님을 꼭 당선시키고 싶은 그 열망으로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당론 정하겠다고 그러는데 김무성 대표가 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법제도의 개편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이 대통령 왜 그러냐면 이해 당사자가 너무 많습니다. 법조계도 있고 검찰도 있고 학계도 있고 다양한 이해 또 소비자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이해관계가 복잡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당론으로 정하고 대통령이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집권 여당인데 왜 그걸 못하고 있어요? 나는 그게 제일 첫 번째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우리 간발협 지도부님들하고 우리 당 우영근 대표님, 그 원내대표님하고 한번 자리를 만들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당에서는 아주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고 관심조차도 없었어요. 그나마 제가 그 자리를 만들면서 당 지도부에서 우리 사법고시 존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기 시작하는 단계까지는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제가 볼 때는 김무성 대표 당론으로 만들어내고 박근혜 대통령 결단하시고 그거는 우리 오신환 후보가 해내야 될 일인데 그건 선거가 끝나기 전에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오신환 후보 꼭 만들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 야당의 역할이라는 거는 저희 당이 반대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우리 법사위원들 설득하고 또 우리 당론으로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 역할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오신환 후보가 잘 돼가지고 당론으로 채택하고 대통령이 결단했다. 그러면 이게 되느냐? 어렵습니다. 이미 새누리당에서는 당론 채택을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쪽은 잘 갈 것 같고, 문제는 우리 당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 당이 브로서클을 도입했던 정당이기 때문에 이 당을 설득해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회에 들어가야 그래도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당 내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쪽만 돼버리면은 어렵습니다. 결국 그 야당의 역할을, 협조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라도 저의 역할이 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들어가면은 우리 당 당론 만들어내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어떤 문제를 볼 때 뿌리를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전체를 잘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 로스쿨은요, 미국식이거든요. 미국 것이 좋다. 네,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이걸 이제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신자유주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금융도 미국식으로 하자, 법률도 미국식으로 하자, 건강보험, 의료도 미국식으로 하자. 사실 저희 정권 잡고 있을 때도 IMF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휩쓸려온 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당 야당은 이 사시존치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이게 한나라당의 철학이에요. 지금 새누리당이요. 새누리당은요, 민영화, 철도 민영화 하려고 그러잖아요. 의료 민영화도 하려고 그러잖아요. 자유화, 유연화, 규제 완화. 회장님, 제 말씀 드릴게요. 이런 철학을 가진 정당인데 그 자기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사시존치라는 건. 사실을 존치한다는 건 여기 원룸 공실률이 40%고 이 지역경제 차원, 이것은 이제 관악의 사정이고, 국가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말하자면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를 그 구멍을 열어줄 거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로스쿨법을 국회에서 처리할 때 한나라당 의원이 만장일치로 앞장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선거 앞두고 뭐 사시존치 얘기하는 거, 그 전에 자신들이 신봉하는 철학에 대해서 반성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시존치 우리가 하겠다는 말이 그 힘이 실리고 진정성이 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이 민주당이 야당이 됐지만, 저도 몸담았지만, 우리도 미국식이 좋은 줄 알고 따라갔어요. 금융 허브 국가니. 알고 보니까 미국 금융이 다 사기예요, 사기. 우리도 홍콩이나 무슨 싱가포르 같이 돈 장사로 돈 벌자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신기루였다. 이런 반성이거든요. 제가 지금 힘없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여 뭉쳐라. 그래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하자. 국민 모임이라는 정당을 만들자. 진보 정당들도 다 합치고 그동안 무당파였던 분들도 오고 민주당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대한야당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바로 자유화, 민영화, 규제 완화, 개방화, 이런 잘못된 신화, 잘못된 신념에서 이것을 넘어서자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작게는 이 대학동 고시촌의 문제지만 이게 한국 사회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 하는 문제예요. 저는 사법시험 존치를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전라북도 순창군 구림면에서 태어나도 노무현 대통령까지 톡으로 해서 열심히 머리만 좋아서 공부하면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열어주자, 그런 차원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거대 담론을 갖고 큰 아젠다를 갖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왜 모이셨습니까? 사법고시 존치하기 위해서 모이신 거잖아요. 그것만 바라보면 됩니다. 아까 정태호 후보 말씀하셨는데 여당의 당론으로 정하고 청와대가 결정하면 된다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된다고 하면서 야당이 당론으로 정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무소속 국회의원 1명 당선된다고 299명을 설득해갖고 자기가 사시존치 하겠습니까? 현실을 들여다봐야죠. 참 답답합니다, 저는. 새누리당의 4명의 국회의원이 이미 법안 발의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 최고위에 와서 이군현 사무총장께서 아까 왔다 갔는데
총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의지를 갖고 당대표가 여기 온 거예요. 그래도 어려워요, 사실은.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의지와 열정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 현실적인 부분들을 봐야지. 여지껏 우리 주민들이 3년 동안 그 권리대회하고 힘 모아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사실은 반응을 보인 곳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언론도 무관심하고 어찌 보면 대한변협과 우리 주민들만 애써서 눈물 흘리고 있었는데 다 죽어갑니다. 이제 내년 내후년 지나면 끝나버립니다. 제도가 완전히 고착화되면 어떻게 다시 돌립니까? 골든타임은 올해하고 내년뿐이 없습니다. 이 안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럼 지금 올해하고 내년에는 집권 여당이 어느 정당입니까? 새누리당입니다. 물론 새정치민주연합이 협조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게 현실이죠. 하지만 집권 여당이 힘을 갖고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왜? 참여정부 당시에 로스쿨 제도 도입이 취지는 좋았으나 지금 너무나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그런 여론들 속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동의해서 당론으로 정해서 가면 새정치민주연합도 동의를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반대로 새누리당은 원치 않는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당론 정한다고 청와대나 집권 여당이 동의해서 가겠습니까?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현실을 좀 똑바로 보고 지금 누가 당선이 돼서 우리 사시정치를 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새누리당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 오신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저희 당은 사법고시 존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기류입니다. 특히 법사위원들을 제가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현재 로스쿨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 조사도 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우리 당의 뭔가 이 사법적 고심, 내년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내년 1년 남았는데 우리 당의 입장을 바꿔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새누리당에서는 4분의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법안을 제출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신환 후보가 국회에 못 들어가더라도 이미 4분의 국회의원들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미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4분이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그 다음에 또 당대표가 여기까지 오셨었으니까 그 4분만이 열심히 하더라도 당론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당은 오히려 부정적 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아무도 안 들어가면은 결국 우리 당은 그 상태로 그냥 머물러 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전향적으로 바뀌어가지고 협조를 해줘야 이게 여야가 합의해서 이게 개정이 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지금 잠시만요, 정태 의원님.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답을 하고 있는데 아까 질문이 다 끝났잖아요. 발언하면 안 돼. 질문하고 있는데 그래. 아니 사회자가 갈 때까지 그런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면은 이미 새누리당은 분위기가 잡혔으니까 제가 들어가서 이제 우리 당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거죠. 저도 어려운 과정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역동적인 사회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 사법고시 존치는 사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지만은 이게 맞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막판에 제가 공약을 내기 위해서 무슨 생각까지 해봤냐면은 과연 우리 유정표 청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싶어서 제가 만나가지고 저는 사적으로 형님 그러는데 형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지금 참 어려운 과제인데 유정표 청장도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아주 의기투합해서 한번 해봅시다. 이런 과정도 사실 몇 주 전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의지가 강하고 이것은 단순하게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도 선거를 위해서 당연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 스스로 하나의 정치 철학으로서 법 체계에 대한 하나의 철학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것을 우리 당을 바꿔야 된다. 그런 이미 확신을 가지고 저는 덤벼들고 있는 거거든요. 야당이 새정치민주연합 입장 안 바꾸면요. 내년 1년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겁니까? 새누리당은 이미 분위기 잡혀 있는데 이쪽에서 맞장구 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들어가야 그나마 그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간절하게 제가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관악에서 제일 큰 문제가 고시촌 문제라고 그래서 제가 저 고시촌 금호 아파트 가는데 그 앞에 원단 원룸이라고 3층 5실에 제가 3주 이제 4주째 살고 있습니다. 거기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오고 가면서 우리 부딪히는 젊은이들하고 대화하고, 근데 한마디로 한 3주 살아본 느낌은 춥다예요. 춥다. 그러니까 방바닥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 주인 양반한테 좀 불 좀 넣어달라고 그랬더니 안 넣어줘. 왜 안 넣어주는가 했더니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또 뜨거우면 싫어한대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러나 이제 하여튼 그 원룸에 살아보면서 그 춥다고 느낀 것은 마음이 춥다는 거죠. 행시, 사시, 노무사, 세무사, 평가사 전부 고시에 매달리는데 거기서 성공해서 떠나는 젊은이들에게는 정말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보다는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 숫자가 더 많거든요. 더 많거든요. 과연 고시에 매달리는 것이 이게 젊은이들의 바람직한 청춘인가라는 것과 함께 고시촌의 지역 활성화 차원이 사법시험 존치가 그게 근본적인 해답인가 하는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옆방에 사는 청년과 어제 그저께 처음 마주쳤어요. 같은 6시 한 반쯤 나오는데 문이 동시에 열려서 상대방이 깜짝 놀래죠. 여기 와서 살고 있다고. 그래서 고시생이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직장인이라고. 그래서 어디로 출근합니까? 그랬더니 강서래요. 강서. 근데 강서 직장인데 왜 관악에 살죠? 그래서 왜 여기 삽니까? 그랬더니 소박하잖아요. 편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 직장을 저 강서로 다니는데 이 대학촌이 문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젊은이들의 거리라는 얘기죠. 저는 뭔가 고시촌을 살리는 것을 사법시험 존치와 함께 다른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이게 여당이요, 이제 사법시험 존치 여당이 되면 한다 그랬는데 하려면 선거하기 전에 하지. 응? 선거 때 되니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선거 전에 했어야 진정성을 인정받지. 선거 때 되니까. 선거 공약치고 빌공짜로 제일 많이 공수표 날린 게 어떤 정부입니까? 어떤 정부예요? 박근혜 정부예요. 자, 플래카드 기억하시잖아요. 4대 중증질환 국가가 무조건 책임집니다. 20만원 다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뭐 고등학교까지 다 무상교육하겠습니다. 줄줄줄 다 외워요. 다 공수표예요. 여당이 무슨 적극 검토? 저는 만일 이 새누리당이요, 이 사시 존치로 가면 자기 철학 위반이에요. 이 정당은 당도 아니에요.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 자기 철학이 민영화, 자유화, 규제 완화, 신자유주의가 철학인데, 재벌 중심, 부자 중심이 철학인데, 아니 사시 존치는 신림동을 위해서 해? 그러면 표 따라서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그런 당은 삭배기당 때 해체됐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말이죠. 저는 이런 당은, 당이라는 거는요 노선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노선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제가 선거운동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약속 좀 지키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 출마합니다. 출마하는데 그 앞서 정치하셨던 분들이 얼마나 참 국민들과의 약속을 잘 안 지켰으면은,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그 얘기를 하도 들으니까 이제 좀 짜증도 납니다. 솔직히 내가 왜 이 얘기를 내가 들어야 되냐. 그러나 겸손하게 명심하면서 약속 지키는 정치인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경전철 문제, 사실 이 경전철 개념이 처음 얘기가 나온 게 제 기억에는 90년대 초반에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5월달에 기공식하고 10월달에 지금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착공식을 한다면은 15년이니까 벌써 25년 만에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데, 또 이제 완공을 하려면 2020년 가야 되니까 한 30여 년 걸린 거죠. 그 사이에 정치인들이 많이 우려먹은 거죠. 근데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신림경전철은 이제 그 기획재정부의 민간 투자 심의 그게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 절차가 끝나면은 지금 기관사인 그 대림건설하고 서울시 간에 실시 협약이 체결되면은 그 다음 단계는 공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실시 협약이라는 거는 이미 협상이 다 끝난 거기 때문에 그냥 사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협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수요 예측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유동 인구가 몇 명이냐, 그걸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보전해 줘야 될 비용의 액수가 정해질 수가 있는 건데, 그 부분이 때문에 지금 뭐 논란이 많은데 여하튼 다 끝났고 실시협약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절차만 남아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기공식을 볼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공식 끝나면 한 6개월 정도 그 준비 기간을 거쳐서 사발 떨 수 있는 말 그대로 착공식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제가 공약을 내걸까 말까 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을 제가 한 3주 전에 선거 시작하기 전에 찾아뵈가지고 이거 맞냐? 나 또 이거 거짓말 하면은 큰일 난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딱 스케줄 제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예정대로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건 겁니다. 그래서 이 신림경전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 일정상으로 보면은 크게 이제 걱정할 일은 들었다 이런 말씀을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뭐 제가 여기서 또 거짓말을 하면은 1년 후에 아무래도 선거가 있을 테니까 그때 심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거짓말 했다는 게 드러나면. 그 다음에 이제 강남 순환고속도로 문제인데 그게 2012년도에 공기가 2년 연장이 된 거죠. 근데 그때 공기가 연장된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민간 자본과 이제 재정 사업 이게 50대 50으로 진행되는데 민간 투자는 제대로 됐는데 재정 부분에서 과천하고 뭐 강명인가 그쪽에서 보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서 예산 투자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자 쪽은 공사가 많이 50% 정도 진행되어 있는데 서울시 쪽 공사 부분이 10%밖에 진행이 안 돼가지고 이걸 공기를 맞추다 보니까는 2년 정도 더 연장하자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6년 5월 달을 완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신원근 의원 여기 계십니다만은 같이 저기 서울대 앞에 그 공사장에 가서 설명도 좀 들었습니다. 제가 제일 관심사항이 정부에 돈이 없으면 공사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되냐?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실무자는 2016년 5월 달에는 확실하게 완공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미 일정이 나와 있는 지금 사업들이기 때문에 신림선도 그렇고 그 강남순환고속도로도 그렇고 서울시 일정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확실하게 박원순 시장이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주민의 입장에서 압력을 넣어야 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올 연말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당의 시의원들이 예결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 신원근 시의원께서 아마 올 연말에 서울시 예결위원으로 들어가실 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신원근 의원을 통해서 확실하게 제가 예산 챙기고,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 제가 국회의원 되면 이제 박원순 시장한테 제가 좀 힘이 더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면 박원순 시장한테 확실히 더 얘기해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하는 것. 이게 지금은 되게 중요하다. 제 역할을 이제 그렇게 삼고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게 결국 서울시장하고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의 관계가 얼마나 똘똘 뭉쳐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그거에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신뢰를 가지시고 믿어주시면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와서 경전철 얘기하니까 아이고 경전철 얘기 신물 난다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양치기 소년 같이 돼버린 것 같아요. 예? 근데 보니까 이제 하긴 하는 것 같아요. 늦었지만 오늘 아침에도 어제 신대방역에서 어떤 출근하는 분한테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여의도 간대요. 금방 갈 것 같은데 몇 분이나 걸려요? 40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난곡에서 신대방 여의도로 손이 뚫리면 10분 15분이면 가버릴 텐데 사실 20년 전에 관악이 그렇게 됐으면 확 바뀌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어떤 이 확정된 것을 차질 없이 밀고 가서 2020년 지금 2015년이니까 한 5년 남았죠. 그때 난곡에서 뭐 광화문까지 또 서울대에서 광화문까지 빵빵 뚫리게 되면 관악이 저는 확 바뀌게 될 거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요금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요금이. 아니 어제 서울시 무슨 시민위원회에서 버스값 올렸더군요. 7월부터인가? 1,050원이 1,200원 되고 버스값은 지하철은 1,250원으로 올렸어요. 그것도 역시 서민 주머니에 부담을 주는 건데. 근데 관악의 경전철은 1,500원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불평등이에요. 말하자면 아니 그동안 이 교통체증 저도 차 타고 다닐 때 남부순환도로를 가능하면 안 들어오면 이거 들어오면 하여튼 서울의 제일 정체구역이고 이렇게 해서 피해를 본 게 얼만데 이제 겨우 경전철 와가지고 또 1,500원씩 다른 지역 주민보다 돈을 더 가져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거야말로 지역 주민이 헌법상 보장된 이동권 이동하는데 똑같이 평등권을 보장하라 라고 지역 주민과 함께 단결해서 똑같이 1,250원으로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결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사법고시 존치와 경전철 뭐 이 두 가지일 겁니다. 다른 거야 부차적인 문제고 그 절실함이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니,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토론을 하는데도 예의가 있고 또 룰이 있어야 되는데 과도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지 자기가 못하는 거를 남 탓하면서 얘기하는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사시존치에 대한 얘기는 새누리당과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왜 새누리당이 진작에 하지 왜 못했냐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되면은 뭘 할 거냐라고 묻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가 그 현실을 바라보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이 지역 주민을 대표했던 그간 3년 동안의 국회의원이 할 수 없는 소수 정당의 국회의원이었어요. 현실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집권 여당의 새누리당 국회의원 4명의 국회의원들 발의했지만 솔직히 어떤 동력으로 그분들이 발의를 했겠습니까? 정치인들은 지역의 유권자들의 표를 먹고 살잖아요. 우리의 지금 유권자들이 생존이 걸려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 대표성을 갖는 정치인이 나 몰라라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그런 동력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 힘을 갖고 새누리당의 당론으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점을 누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왜 진작에 못했냐? 4명이나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발의했으니까 진작에 하지 왜 선거 때 나타나서 했냐? 이거는 말이 아니죠. 궤변이죠. 그런 얘기는 할 게 아니고 자기가 되면은 그럼 어떻게 하겠냐? 여지껏 안 돼서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잖아요. 내년 되고 내후년 되면 다 죽어가는데 그러면 요번에 국회의원이 되면 올해하고 내년 4월 13일에 또 총선이 있는데 그 안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를 묻는 거 아닙니까? 지금 후보자 3명을 놓고 그 현실을 좀 정확하게 봐주시자는 말씀드리고요. 경전철 저 서울시의원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잘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서울시장이 하는 사업이에요. 제가 없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앙정부 국토부의 승인과 기재부의 민투심, 민간투자심의가 제가 지난번 며칠 전에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공식하고 착공하면 되는 겁니다. 이미 행정 절차가 올 게 다 왔어요. 올 것이. 그 전의 과정들이 사실은 2007년도에 당시 제가 서울시의원 할 때 28,5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여기 대학동 서림동 주민들도 통장님들 통해서 서명 받아주셨습니다. 제가 오 시장한테 갖다 주고 그 당시에 7개의 노선 발표할 때 우리 경전철 신림선은 노선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이견이 없고 갈등이 하나도 없었어요.
동대문의 동북선 같은 경우는 양쪽에 새누리당 그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끼리도 경쟁이 있어가지고 이리 받고 저리 받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우선 착공하기로 오 시장이 결정을 내린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쭉 지내오다가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때문에 사퇴만 안 했으면 이미 우리가 내후년쯤이면 타고 다녔을 거예요. 박원순 시장께서 들어와서 잘 아시잖아요. 이건 뭐 제가 반복 안 해도 아시잖아요. 전면 재검토 보류시켰고 제 용역 결과 그리고 2014년도 작년에 선거 나가기 직전 1년 전에 와서 여기 주민들과 간담회 속에서 구청에서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장 지금 당장 착공할 것처럼 말씀하시고는 지금 2년이 지난 겁니다. 하지만 다음 달 5월 달에는 이제 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5월 달에는 기공식 합니다. 왜? 기공식은 왜 하냐? 너무나 오래 기다렸잖아요. 우리 주민들. 세레모니 하는 거예요. 세레모니. 착공식은 지금 당장 못합니다. 착공은 11월 달이나 돼야 연말이나 돼야 삽두고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 거고 그 전에 아까 정태호 후보 말씀하신 대로 실시협약 맺어서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다만 중앙정부 기재부의 민투심이 통과되지 못했으면 기공식조차 못했을 텐데 민투심이 끝났기 때문에 기공식에 대한 세레모니는 너무나 오래 기다린 우리 지역 주민들의 그 염원 때문에 그냥 기공식만 하는 거예요. 식만. 그 다음에는 그 나머지 기간 동안 11월 달까지 다음 절차들을 밟아서 삽뜨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거는 되는 일이니까 지역에 다니면서 주민들이 자꾸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차상 다 끝나서 진행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공기는 60개월 5년입니다. 또 5년 동안 아까 강남도시 순환고속도로처럼 중간에 예산 투입이 좀 부실하거나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들을 순조롭게 하는 과정들을 겪어서 이것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민간 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의 PF도 일어나야 되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 산업이 그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울시가 잘 관리 감독해서 또 중앙정부 예산도 12%가 들어가고 서울시 예산도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일을 맡아서 하면 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이 사업은 누가 중심이 돼서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솔직히 필요한 거예요. 사법고시 존치도 누가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기 있는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사법고시 존치 할 수 있습니까? 하겠다고 외치면 못하잖아요. 경전철 신림선은 서울시 사업이에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가 승인하고 그것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 협조하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전철 신림선 너무나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제 5월 달에 기공식하고 연말에 착공하면 앞으로 2020년 계획상에는 개통이 돼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서울대 입구 광장에서부터 여의도 색강역까지 10개의 역사가 생기는 그 15분만의 여의도로 달려갈 수 있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이를 보장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택단지 옆에 버스 차고지가 수십 년 동안 있으면 그 분진은 어떻게 되고 소음은 어떻게 되고 환경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하신 거 100%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 행정 편의주의고 행정 권위주의가 우리 국민 위에 행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즉각 우리 말씀하신 회장님 동네 주민대책위원장님 말씀대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하는데 제가 당선되면 하여튼 최우선 과제 하나로 함께 우리 위원장님이 제일 전문가잖아요. 저보다 훨씬 잘 아시니까 제가 손잡고 효자 손 있잖아요. 가려운데 긁는 거 제가 그 역할 하겠습니다. 차고지 문제든 사법고시 문제든 경전철 문제든 이 지역의 주민들의 민의를 담아낼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지껏 그래 왔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맨날 공약하고 헛공약하고 우리 주민들은 내팽개쳐지고 지역 발전은 뒷전으로 하고 그래 온 게 27년인데 1년 더 준들 그게 해결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다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 이렇게 룰이 없이 만약에 주고받는 공청회가 되면
불공정하거나 남을 공격하게 되는 그런 공청회가 되기 때문에 선관위가 우려하는 점이 있어서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고지 문제도 이미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세훈 시장 때 토요 대화가 있었잖아요. 저도 그 현장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전격적으로. 그 이후에 진행되는 행정 절차가 앞서 경전철과 같이 그런 행정 절차가 온 거예요. 오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류조 문제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고 도시계획도 변경하고 지하로 가니 지상으로 가니 문제가 또 옆에 신림중학교 문제도 있고 앞에 삼성고등학교 문제도 있고 학교 정화 심의위원회에서 거리가 50m 이내, 100m 이내 또 심의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행정 절차가 오는 과정 속에 약간의 딜레이가 됐다. 그런 점에서 위원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제 잘 마무리돼서 옮겨가는 거는 기정사실화 됐으니 우리가 어떤 후보가 되든지 간에 여기 있는 지역 주민들의 그런 염원들을 담아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게 되면 그 일을 해낼 것입니다. 앞서 27년 동안 중앙정치에만 매몰돼 있고 또 이념 정치에만 그리고 앞선 우리 3년 동안의 국회의원들이 여러분들의 사시존치 관련해서 함께 한 적이 있습니까? 서울역 광장에 함께 갔습니까? 그런 국회의원들을 뽑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아서 구도정치나 이념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미치도록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선택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신환이라는 겁니다. 일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 열정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일이라는 거는 일머리도 알아야 되고 일을 만들 줄 아는 그런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거대 담론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일에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서울시청에서 절규하듯이 이 차고지 이전 문제 얘기하실 때 정말 눈물이 저도 모르게 날 정도로 절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도 저도 뭐 이 지역에서 한 30여 년, 2년을 맺고 살아가니까 그게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거거든요. 또 제가 평생 여기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 뭔가 이심전심이 있는 겁니다. 또 제가 289 종점은 제가 어릴 때 또 뛰놀던 한 공간이기도 했었으니까 이 주변에 있는 그 옛날에 이두호 씨라고 구현했던 분이 그 옆에서 살았잖아요. 저하고 의형제 같은 분이었는데 그걸 제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저한테는 다가오더라고요. 그 절규가 이미 정해져 있죠. 뭐 내년 7월 달부터 착공 공사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뭐 50억 이미 예산도 반영이 돼 있고 다만 정말 주민이 원하는 거는 지금 그 밑에 저류조 2만 톤 넣는 것 때문에 또 2년이 늦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빨리 하기를 우리 주민들은 원했던 거죠. 근데 이제 뭐 우리 홍수 대책 때문에 침수 대책 때문에 이제 저류조를 거기다 넣다 보니까 또 주민들은 2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미 이제 정해져 있고 절차가 정해져 있고 내년 뭐 6월 달이나 7월 달쯤에 공사에 들어가게 돼 있는 상황이고 예산도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는 마지막 약속이니까 이제 지켜지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경전철 문제, 이 차고지 이전 문제는 약속을 지키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박원순 시장 열심히 압박하고 우리 뭐 시의원님들하고 제대로 예산 확보하고 이런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사실 정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야당의 역할이 있고 여당의 역할이 있는데 저는 야당의 입장에서 제 역할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오신환 후보는 또 여당의 입장에서 자기 역할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실현되려면 야당 입장에서 더 지금 역할이 중요하니 저를 좀 힘을 실어 주십시오 말씀드리는 거죠. 무소속 들어가가지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새누리당 157석이잖아요.
한석 더 해봤자 뭐 의미가 있어요. 그래도 야당이 됐다 그러면은 힘이 실리거든요. 들어가서 사실 정치 문제 좀 힘 실고 박원순 시장하고 우리 신한근 시의원하고 힘 합해가지고 차고지 이전 그리고 신문 경쟁력 예정대로 되도록 계속 노력하는 거 이렇게 제가 해내겠습니다. 선거 운동하면서 약속 지키는 정치인 되라라고 뭐 우수히 들었습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삼겹살 좋아하시죠? 삼겹살 어디다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 불판에 굽지요? 불판이 시커매지면 식당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 불판 닦으라 그래요? 가르라 그래요? 예. 그 다음 얘기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지 눈치채셨죠? 근데 정치가 시커먼데 선진국 된 사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정치가 시커먼데 없는 사람 먹고 사는 그런 나라 봤습니까? 없습니다. 어? 그런데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딱 투표지에 누르는 순간 이때만 주인이야. 이게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위력이 있어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거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걸 쓰세요. 에? 삼겹살 불판만 가르라 할 게 아니라 이걸 쓰시라고요. 폭발물을 쓰세요. 정치에 지진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의 삶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데 정치판은 지금 흔들어야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여기 나온 이유예요. 저는요 정치인으로서 많이 실패한 사람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이명박 후보에게 크게 졌습니다. 강남의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해서 패배했습니다. 또 재벌그룹 회장하고도 맞붙어서 졌습니다. 당권 도전에서도 패배했어요. 정치인에게 패배는 고통스럽습니다. 속으로는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런데 얻은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파봤으니까, 제가 고통스러우니까 눈물 흘리는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래서 지난 수년 동안, 7, 8년 동안 눈물 흘리는 국민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평택으로, 유성으로, 용산으로, 밀양으로, 한진으로, 영도로, 강정으로. 그리고 관악에 왔어요. 뭐 하려고? 눈물 흘리는 국민들을 위해서. 없는 사람도 먹고 사는 정치를 위해서는 그런 나라가 복지국가인데, 복지국가는 재벌 증세 없이는 안 돼요. 부자 증세 없이는 안 돼요. 지난 몇 년 동안 정치권에서 재벌 증세, 부자 증세를 외친 사람 정동영 빼놓고 누가 있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진보정당 빼놓고요. 자, 관악에서요 정치 지진 일으키면, 자, 제가 초선 의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동영이가 국회의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저를 국회의원 한 명이 아니라 저를 대한민국 정치 지진의 지렛대로 쓰세요. 제가요 여러분의 마이크가 됩니다. 여러분의 확성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스피커가 돼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158명짜리 여당, 130명짜리 야당에다 한 명씩 보태줘가지고 뭐가 변하겠습니까? 뭐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대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정치판을 뒤집어 버리세요. 그게 답이 정동영이라고 생각합니다.